이번 2부에서는 안티고네와 히폴리토스를 같이 한번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점들을 또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 오레스테아 3부작을 읽어보면은 거기서도 보면은 오이코스와 폴리스가 상당히 갈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자신의 딸을 희생제물로 바쳐서 가정을 파탄을 낸 남편 아가멤논을 부인이 클리타임네스트라가 결국 복수하는 모습을 보면 뭔가 이게 오이코스 관점이 상당히 강조가 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레스테스도 가족 내에 어떤 끔찍한 범죄 행위를 하기는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폴리스적인 어떤 관점에서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이코스와 폴리스가 서로 갈등했다가 결국은 폴리스 중심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걸로 오레스테아 3부작에서 우리가 그런 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작품은 조금 오레스테이아 3부작하고 좀 대비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폴리스보다는 오이코스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 같은 작품은 수십 번, 여러 번 내용을 다 깨고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죠. 그 오이디푸스 가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은데 일단 여기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시면은 중요한 거는 그 안티고네의 그 시작에 폴리네이케스와 에테오클레스의 그 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원래는 그 오이디푸스의 두 아들인 에테오클레스와 폴리네이케스가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통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테오클레스가 먼저 테베를 통치했고 1년이 지나서 이제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으니까 폴리네이케스가 돌아와서 왕권을 돌려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에테오클레스는 돌려주지 않았고 폴리네이케스는 아르고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이방의 군대를 이끌고 결국은 테베를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오이디푸스가 내린 저주, 그죠? 저주로 그 폴리네이케스와 에테오클레스는 서로를 죽여서 그 재산을 나누게 된다라고 이렇게 오이디푸스가 그런 저주를 보냈었고 그 저주대로 폴리네이케스와 에테오클레스는 7번째 성문에서 만나서 결국은 서로를 죽이게 됩니다. 전쟁은 이제 그 테베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되고 테베를 공격하는 7 장수들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그 안티고네의 그 시작이 되는데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는 테베의 궁전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베의 궁전. 그래서 플롯을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제 그 테베를 공격하는 군대, 아르고스의 군대 7 장수들은 물러났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테베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눈앞에는 테베의 궁전이 보입니다. 굉장히 지금 여명이 이렇게 그죠? 이제 해가 밝아오기 시작하는데 그 궁전의 대문을 통해서 안티고네와 이스메네가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안티고네가 이스메네를 설득합니다. 지금 오라버니인 그 폴리네이케스가 죽었는데 전장터에서 그 크레온 장군이 폴리네이케스의 시체의 매장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안티고네가 분노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라버니 시체를 묻겠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동생 이스메네를 설득하게 돼요. 하지만 이스메네는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안티고네는 혼자서 폴리네이케스의 시체를 묻기 위해서 퇴장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상승행동 1. 매장 금지에서는 크레온이 공식적으로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해서 공식적으로 테베 백성들 앞에서 폴리네이케스라고 하는 배신자의 매장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공식적으로 내리게 돼요. 그 크레온이 왕이 된 지도 뭐 얼마 되지 않았는데 파수꾼이 등장하면서 누군가가 포고령을 어기고 폴리네이케스의 시체를 매장하려고 했다는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자 크레온은 분노하게 돼요. 그 다음에 발견일로 가서는 그 현장에서 붙잡힌 안티고네가 그 크레온 왕 앞으로 끌려 나오게 되고 여기서 크레온과 안티고네의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안티고네에게는 사형을 집행하는 것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상승행동 3. 논쟁 부분에서는 크레온의 아들 하이몬이 등장하게 돼요. 하이몬은 그 안티고네와 약혼한 상이잖아요. 그래서 안티고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크레온과 하이몬이 서로 논쟁을 벌이고 결국은 그 크레온과 그 하이몬은 서로 화해하지 못하고 하이몬이 어떤 그 암시를 남기면서 퇴장을 하게 돼요. 그 암시는 뭐냐면 안티고네가 죽게 되면 누군가가 죽게 된다는 거고요. 그건 바로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라이막스로 가서 안티고네가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해서 동굴로 끌려가게 돼요. 원래 그 이 작품 읽어보면은 안티고네를 사용하는 방식은 석형이었거든요. 원래 이렇게 돌로 이렇게 그죠? 쳐서 죽이는 건데 지금 그 크레온은 아들의 약혼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는 또 무슨 그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형 방식을 바꾸어서 동굴 안에 가두는 걸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안티고네는 퇴장을 하게 되고 지금 여기 그 반전 예언과 발견 2를 가게 되면 테이레시아스라고 하는 영험한 예언자가 나타나서 크레온 당신의 포고령으로 인해서 도시국가가 완전히 오염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처음에 크레온은 저항하지만 결국 테이레시아스의 예언이 너무나 두려워서 결국은 철회를 하고 안티고네를 풀어주고 폴리네이케스에게 정식 어떤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퇴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결국 파국에서는 동굴 안에 갇혀 있었던 안티고네는 벌써 자결을 했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동굴 안에서 그 만난 아들은 결국 아버지 앞에서 자결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들의 자결 소식을 들은 크레온의 아내인 에우리디케가 결국은 또 자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완전히 오이코스, 그러니까는 크레온의 오이코스가 완전히 그 파괴되는 걸로 이 작품이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어떤 그 메시지를 지금 소포클레스가 주려고 하는 건지 인용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좀 살펴보시죠. 자, 이 작품에서 대립하고 갈등하는 것은 바로 가정과 국가, 오이코스와 그죠? 폴리스입니다. 그 다음에 남성과 여성, 이런 젠더 간의 갈등이 있고, 그 다음에 피시스, 자연 본성이라는 것과 노모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죠? 그런 법과 관습, 그리고 혈족의 관습이라고 하는 것, 자신의 가족이 매장되지 않고 장례를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장례를 치러야만 한다는 그런 혈족의 관습이 바로 안티고네가 대표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국가의 법, 배신자는 매장해서는 안 된다, 징벌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크레온의 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혈족의 관습과 국가의 법이 서로 갈등하고 있고, 지금 여기 안티고네의 그 혈족의 관습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이고 가족적이고 신들에게서 나온 것이고 영원한 것으로서 이렇게 일종의 불문율로 이렇게 강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크레온의 그 포고령은 국가의 법으로서 세속적이고 국가적이고 인간적이고 유한한 것이다. 이렇게 그 두 영역이 서로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인용문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일단 그 안티고네는 나는 오빠를 묻을 거야, 그런 일을 하고 죽는다는 건 명예로운 일이지. 그러니까 자신의 오라버니가 아무리 배신자라고 하더라도 오라버니는 반드시 그죠? 장래의 의식을 그죠? 오라버니에게 주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게 이제 안티고네의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레온의 관점으로 넘어가면 크레온은 지금 이런 그 포고령을 공식적으로 테베 백성들에게 내리면서 왕으로 새롭게 등극을 했고, 이런 연설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조국보다 친구 또는 가족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자는 이 땅에 설 자리가 없어. 이 나라에 악이 품은 인간을 결코 친구로 여기지 않을 것이요. 나는 이러한 원칙 아래 나는 이 도시를 위대하게 만들 것이요. 그러니까 배신자에게는 매장을 금지하는, 그죠? 그걸 이제 정당화하기 위해서 도시를 이롭게 하는 친구와 도시를 해롭게 하는 적은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친구와 적을 구분하는 이 원칙으로 이 도시국가를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그런 정치 철학을 크레온이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유공자인 에테오클레스 왕은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주고, 반면에 외국의 군대를 이끌고 우리 조국을 침공한 폴리네이케스는 장례를 치러주지 않고 개세가 아니라 개와 새의 밥이 되게 하겠다,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안티고네의 관점과 크레온의 관점이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유명한 코러스의 노래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그 코러스의 노래를 읽어보면은 인간의 어떤 인간이란 존재는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의 문명에 대해서 이렇게 그 정리를 하는 그런 노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좀 이 그 첫 번째 스타 시몬 코러스의 노래는 뭔가 이렇게 이 그 작품의 어떤 그 문맥을 약간 좀 벗어난 듯한 인상을 또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크레온이 포고령을 선포하고 나서 파수꾼이 등장해서 누군가가 당신의 포고령을 어기고 배신자 폴리네이케스를 이렇게 장례를 치러주려고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잖아요. 그래서 크레온이 상당히 많이 분노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러스는 이런 그 범인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이러한 그 파수꾼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이렇게 그 장례 의식을 치르려고 했다는 것에 놀라서 이런 범인의 무시무시한 능력을 생각을 하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폴라타 데이나 이런 그 구절로 코러스의 노래가 시작을 하게 되는데, 놀랍고 두려운 것들이 많지만 인간보다 더 놀랍고 두려운 존재는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시무시한 거다. 이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 다음에 소포클레스는 이 노래에서 인간 문명의 발전을 이렇게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인간은 자연을 지배했다는 거예요. 자연. 그리고 동물을 또 길들이고 지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여러 그 문명의 수단을 발전을 시켰습니다.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성적인 존재이며 그리고 인간은 도시라고 하는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하지만 죽음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그런 한계도 이야기를 하지만 인간 문명의 발전을 이렇게 소포클레스가 이 코러스가 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주목을 해보고 싶은 것은 바로 도시라는 겁니다. 도시. 그러니까 이 코러스의 노래에서는 인간 그 문명이 만들어낸 발명품 중에서 최고가 무엇이냐? 그건 바로 도시국가라는 도시라는 도시. 그리고 여기 지금 그 다음 인용문을 한번 보시면 기술로 만든 발명품은 기대 이상으로 교묘하기에 인간은 때때로 피해를 주고 때때로 이익을 주는구나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인간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이익을 주기도 한다. 상당히 인간 기술이라고 하는 양가적이다 하는 걸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돌아가 보면 여기서 저는 이제 그 도시라고 하는 그 인간 문명의 최고의 발명품과 함께 인간 기술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인간의 기술 중에서 통치술과 좀 연결을 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최고의 발명품인 도시라고 하는 것을 잘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로 통치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러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자, 나라의 법, 즉 포고령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신들에게 맹세한 정의, 이게 바로 혈족의 관습. 그죠? 포고령은 이제 나라의 법이고 신들에게 맹세한 정의는 혈족의 관습입니다. 당연히 포고령, 나라의 법은 크레온의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들에게 맹세한 정의, 혈족의 관습은 안티고네의 관점을 말하는 거죠. 지금 그리고 나라의 법은 폴리스에 해당이 되고 혈족의 관습은 오이코스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를 시키게 됩니다. 잘 조화시키는 자는 도시에서 뛰어난 자가 되지만 이 두 가지를 잘 조화시키지 못하고 무모함으로 수치스러운 일과 버타는 자는 도시에서 추방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러스는 소포클레스를 약간 빙의를 해서 그죠? 지금 안티고네의 관점과 크레온의 관점이 서로 부딪히고 있는데 이 두 가지 관점을 잘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잘 조화시키는 건 뭐냐면 바로 그것이 통치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코러스의 대사는 한편으로는 크레온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안티고네에게도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가 하나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개를 잘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여기 지금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나라의 법은 크레온의 포고령, 신들에게 맹세한 정의는
안티고네의 혈족의 관습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조화시키면 휩시폴리스, 도시에서 뛰어난 자가 된다. 두 가지를 잘 조화시키지 못하면 도시에서 쫓겨난 자가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결국 크레온은 도시에서 뛰어난 자가 되지 못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를 시키지 못했어요. 도시에서 쫓겨나는 것은 나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거의 도시에서 쫓겨난 자 신세가 되고, 결국 안티고네도 어떻게 되나요? 결국 아폴리스, 도시에서 쫓겨나서 동굴에서 스스로 자결을 하게 되는 걸로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자, 결국 그 디오니소스 신이 여기서 도착하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크레온이 이제 다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안티고네를 풀어주고 폴리네이케스에게 이제 장례의식을 치러주기 위해서 퇴장을 하고 난 다음에 코러스는 디오니소스 신의 도착을 알리는 그런 노래를 부르게 돼요. 지금 너무나 그죠? 코러스는 기뻐합니다. 이제 그 크레온이 마음을 고쳐잡고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의 관점을 잘 조화시키는 자가 되겠구나. 그래서 정말 폴리네이케스에게 그죠? 장례의식도 치러주고 안티고네도 석방하고 그죠? 석방식. 그러면서 지금 이제 코러스는 너무나 기뻐하면서 그 디오니소스 신의 도착을 노래를 하게 돼요. 지금 전 도시가 역병의 공격으로 병에 걸려 있으니 정화하는 발걸음으로 오소서. 이렇게 하면서 지금 그 디오니소스 신의 도착을 고대하고 빨리 이렇게 오시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하지만 디오니소스 신의 도착은 곧 크레온의 파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디오니소스 신은 민주주의를 그죠? 수호하는 신성이기도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작품 여러분들 이미 잘 읽어보셨지만은 크레온은 상당히 독재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결국은 크레온의 독재를 끝장내는 그런 신성으로 도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크레온이 이렇게 파멸을 했습니다. 결국 크레온의 오이코스가 완전히 파괴되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 크레온이 도대체 어디로 자기가 퇴장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 그리고 옆에는 하이몬이 지금 자결한 채 누워있고, 하이몬이 죽고 난 다음에 결국 자신의 아내인 에우리디케도 결국은 자결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크레온과 안티고네. 결국 이 드라마는 크레온의 관점과 안티고네의 관점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결국 그게 부딪히면서 결국 안티고네는 자결하고 그 다음에 크레온의 그 오이코스가 완전히 붕괴되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되는 거죠. 이 그 안티고네를 읽어보면은 안티고네의 관점은 처음부터 옳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크레온의 관점은 물론 그 나라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그 지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크레온은 이런 나라의 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아닌 굉장히 그 독재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오니소스 신이 등장해서 또 크레온을 완전히 징벌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 마지막에 정리하는 부분은 크레온과 안티고네, 도시에 헌신하는 자와 그 다음에 이 필로이, 필로스의 그 복수 노미네이티브인데요. 지금 이제 도시에 헌신하는 자를 필로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안티고네는 필로이가 혈족에 해당이 되고요. 충성도로 구분하고 적과 친구를
그리고 안티고네는 배신자인 폴리네이케스도 결국은 어머니의 같은 자궁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가부장적이고 모계적이고 상계를 의미한다면 하계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에로스를 거부하지 하고 안티고네는 결국 하데스의 신부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그 소포클레스가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이코스와 폴리스의 가치, 오이코스의 관점과 폴리스의 관점, 오이코스의 그 가치와 폴리스의 가치 모두를 잘 조화가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소포클레스 안티고네의 메시지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히폴리토스를 같이 살펴보죠. 자, 에우리피데스의 그 온의 걸작 중에 한 작품이죠. 저는 히폴리토스라고 하는 작품이 물론 파이드라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고 그 다음에 히폴리토스가 있는데 저는 이제 히폴리토스에다가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히폴리토스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그 소년에서 성인으로 되는 통과 의례를 제대로 거치지 못하고 파멸을 했는가를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이 계보도는 잘 알고 계시죠? 바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아테나이의 왕인 그 테세우스의 부인이 바로 파이드라입니다. 그리고 테세우스에게는 서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존의 여전사 사이에서 낳은 히폴리토스가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은 그 기혼 여성의 에로스와 관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주로 이제 민담의 그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그 구약의 창세기에도 요셉과 보디발의 이야기에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벨레로폰과 스테네보이아라고 하는 작품이 있었다고 하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전해지지 않는 작품이고, 벨레로폰은 그 페가소스라고 하는 천마를 타는 유명한 영웅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웅을 이 유부녀인 스테네보이아가 사랑을 하게 되었고 결국은 비극적인 파멸을 맞이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플롯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히폴리토스 이 비극의 무대를 한번 좀 떠올리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앞에 이렇게 궁전이 보이고 한편에는 아마도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상이 보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맞은편에는 아프로디테 여신의 신상이 보일 것 같아요. 자, 지금 아프로디테 여신이 나타났습니다. 아프로디테 여신이 나타나서 오직 아르테미스 여신, 순결을 관장하는 여신인 아르테미스 여신만을 섬기고, 이렇게 성을 관장하는 자신을 섬기지 않는 히폴리토스를 응징하겠다는 거죠. 근데 어떤 방식으로 응징하냐면 테세우스의 아내인 파이드라가 히폴리토스를 사랑하게 함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응징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히폴리토스라고 하는 인물은 뭐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은 클럽 같은 데는 전혀 안 가고 주로 이제 피트니스 센터나 그래서 운동만 하는 친구인 것으로 보이고, 되게 극단적이죠, 그죠? 우리가 성인이 되어 간다는 거는 이제 순결에서
성을 이렇게 그죠? 알아가는 두 가지를 잘 조화를 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히폴리토스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프로디테 여신의 영향으로 결국은 사랑의 열병을 파이드라가 겪게 돼요. 파이드라가. 그래서 이 상사병을 겪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발견 일로 넘어가는데 그 파이드라를 딸처럼 돌보는 유모가 지금 마님이 너무나 지금 미독하니까 자꾸 그 원인을 캐다가 결국은 그 원인이 히폴리토스라고 하는 거 알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유모가 사고를 쳐요, 사실은. 그래서 유모 생각에는 그 파이드라 마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히폴리토스와 파이드라 마님이 만나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히폴리토스를 찾아가서 뭔가 이렇게 주선을 하려고 하지만 히폴리토스는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너무나도 분노합니다. 그래서 테세우스가 지금 출장 중인데 테세우스가 돌아오게 되면 테세우스에게 알리지는 못해. 왜냐하면 이 유모가 하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알리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행동하는 걸 보겠다고 하면서 좀 위협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파이드라는 사실 좀 억울하죠. 자기가 시켜서 유모가 히폴리토스를 이렇게 찾아간 것도 아닌데, 그죠? 그래서 파이드라는 이 작품에서 상당히 고귀한 여인으로 또 그려져 있어요. 물론 한편으로 사랑의 열병, 해서는 안 되는 그 사랑에 휘둘리고 있기는 하지만 파이드라는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그러한 행위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짓인가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이드라는 그 유명한 연설에서 만약에 이거를 자기가 억제하지 못한다면은 자결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유모가 완전히 그죠? 완전 망쳐버린 것처럼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명예를 살릴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 놓인 파이드라는 지금 이제 히폴리토스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은 계략을 통해서 그 히폴리토스를 응징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신의 동기와 인간의 동기가 이게 겹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프로디테는 히폴리토스를 벌하겠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파이드라는 서판에다가 히폴리토스가 자신을 덕탈하려고 했다는, 물론 거짓이죠. 거짓을 서판에다가 남기고 자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테세우스가 돌아와서 그 서판을 읽고, 사실 히폴리토스는 아무 죄가 없잖아요. 죄가 많죠. 왜냐하면 성을 부인하고 숨겨만 죄가 많네요. 그러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테세우스가 성급하게 아들에게 이제 저주를 보내게 되고 그 다음에 히폴리토스와 테세우스가 만나서 서로 악언을 펼치게 되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잘 모르나 봐요. 그 히폴리토스가 맨날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만 한다는 걸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히폴리토스는 아버지를 설득하지 못하고 결국은 추방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추방을 가면서 말을 타면서 그 해안가를 달리다가 결국은 테세우스가 보낸 그 저주, 갑자기 바다에서 황소 같은 괴물이 나타나서 그 말들이 막 미치게 되고 결국은 그 전차가 바위와 부딪혀서 결국은 교통사고로 테세우스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테세우스는 마지막 장면에 들것에 실려서 무대 위에 등장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르테미스 여신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첫 장면에서 아프로디테, 뒷장면에서 아르테미스 여신이 나타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이제 해명을 해주게 되고, 그죠? 아르테미스 여신의 그 해명이 좀 그렇습니다. 그 자기 동료 신이 인간을 건드릴 때는 자기는 손을 쓸 수가 없다네요. 그런 좀 그런 변명을 하고 결국은 이 장면에 보면은 아르테미스 여신이 상당히 냉담해요. 정말 히폴리토스가 자신을 그렇게 경배한, 그죠? 그런 인간인데
그런 인간에 대한 냉정함을 보여주게 됩니다. 결국 아르테미스 여신은 금방 떠나시고 마지막 장면에서 결국 테세우스와 히폴리토스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지금 테세우스가 보낸 저주로 인해서 히폴리토스가 이제 죽게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폴리토스는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그 자리에서 용서하고 결국 히폴리토스는 죽게 돼요. 자, 이렇게 히폴리토스의 플롯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는 좀 구체적으로 인용문을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아프로디테 여신의 그 분노 부분인데 내 힘을 존중하는 자는 나도 명예를 높여주지만 내게 오만한 생각을 가진 자는 내가 반드시 넘어뜨리노라. 히폴리토스는 유독 저 혼자만 나를 가장 사악한 여신이라 부르며 애정도 거부하고 결혼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거예요. 결혼도 염두에 두기 엄청난 잘못이죠. 염두에 두지 않고 있노라 이랬습니다. 자, 이렇게 그 아프로디테 여신이 처음에 등장해서 이런 그 징벌을 선언하고 나서 퇴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히폴리토스가 같이 사냥하는 친구들과 함께 등장을 하게 돼요. 하면서 그 들판에서 자신이 꺾은 그런 꽃 같은 것을 이제 화환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아프로디테 여신 신상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아르테미스 여신에게 가서 노래를 부르면서 여신을 찬양하면서 그 화환을 바치게 돼요. 그러자 이제 약간 연세가 있는 그런 그 노복이 히폴리토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저기 맞은편에 계신 아프로디테 여신도 경배해야 하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게 되지만 히폴리토스는 단칼에 무시해요. 그러면서 나는 밤에 경배하는 신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면서 완전히 아프로디테 여신을 무시를 하게 돼요. 네, 그 사랑의 열매에 걸린 아이들아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히폴리토스의 혐오 부분인데 유모가 개입해서 파이드라가 사랑한다는 사실을 이제 히폴리토스에게 알렸잖아요. 그 다음에 히폴리토스가 등장해서 이런 연설을 합니다. 아까도 그 히폴리토스의 그 휘브리스를 우리가 보았었는데 확인했었는데 이 연설을 통해서 굉장히 그 심한 그 여성 혐오를 드러내게 돼요. 오 제우스시여, 그대는 왜 인간들에게 위선적인 재앙인 여자들을 이 세상에 내놓으셨나이까? 인간 종족을 이어가는 것이 그대의 뜻이라니 굳이 여자들을 통해서 그러실 필요는 없으니까요. 이게 뭐냐면은 좀 상당히 희한한 생각을 하는데 신전에다가 제물을 바치고 얼마만큼의 제물을 바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도 ABCD가 있나 봐요. 그런 차등 있게 아이를 신을 통해서 얻으면 된다는 거예요. 왜?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얻어야 하니? 좀 상당히 이 부분에서 좀 희한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강한 여성 혐오를 보여주게 되고 결국은 이러한 그 히폴리토스의 그 행위가 상당히 파이드라에게는 엄청난 그 위협이 됐겠죠. 물론 유모가 상당히 그죠? 약간 좀 영리하기 때문에 그 히폴리토스가 이 진실을 발설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했거든요. 이 맹세를 또 지켜요, 히폴리토스는. 자, 어쨌든 그 파이드라는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 자신의 명성을 해치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자결로도 자신의 명예를 지킬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파이드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죽음으로 나는 다른 이에게도
재앙을 안겨줄래요. 이 다른 이는 바로 히폴리토스를 말하는 거죠. 그는 내 불행을 보고 우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내 고통에 말려들면 그도 겸손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겠죠. 그러니까 히폴리토스는 순결과 성을 제대로 조화를 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순결만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그 적당함이 있어야 되는데, 자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용을 지키지 못하는 이런 상황인 거죠. 천병희 선생님 번역은 일단 뭐 겸손 정도로 번역이 되어 있네요. 자, 히폴리토스가 아버지 테세우스와의 그 논쟁을 하고 나서 아버지를 설득을 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나는 그러한 짓을 할 사람이 아니다 라는 걸 끊임없이 이렇게 논증하지만 아버지는 설득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히폴리토스가 이런 대사를 합니다. 이 여인은 순결할 수가 없었는데 순결해졌고 저는 순결한데도 그것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 그러니까 오히려 파이드라가 이런 계략을 통해서 복수를 함으로써 순결한 존재가 됐고 자신은 원래 아주 순결한 존재인데 결국은 아버지도 설득하지 못하고 결국은 저주를 받고 추방을 당하는 이런 신세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한탄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이 그 도기와 히폴리토스의 마지막 순간을 이 도기화가 담고 있습니다. 예, 도기화 상당히 좀 흥미로운데 여기 그 상하로 나누어 보셔야 되는데 이 상은 이제 신들이죠. 신들. 하는 지금 히폴리토스가 지금 추방을 당하면서 말을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황소 같은 것이 보이는데 아버지 테세우스가 자신을 저주했잖아요. 그래서 황소가 바다에서 튀어나와가지고 결국은 히폴리토스가 이제 죽게 된다는 것을 강하게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그 아프로디테 여신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죠 에로스가 있죠. 포세이돈 신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건 뭐냐면 그냥 이 신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 히폴리토스가 죽건 말건 별로 자기네들은 모르겠다. 약간 물론 이제 아테나 여신이 잠깐 이렇게 보기는 해요. 약간 내려다보긴 하지만 뭐 그건 뭐 별거 아니고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히폴리토스는 지금 마지막 파멸의 파멸로 지금 달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히폴리토스가 결국은 교통사고가 나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들것에 실려서 그 아버지와 아르테미스 여신과도 만나고 그 다음에 자신에게 저주를 해서 죽음으로 몰아간 테세우스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아버지를 용서해요. 그러면서 테세우스가 얼마나 경건하고 고결한 신성인가 하면서 결국은 히폴리토스가 눈을 감게 되면서 이 작품이 끝이 나게 되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 히폴리토스는 순결과 성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이렇게 조화를 시키지 못한 그리고 소년에서 성인으로 성장을 하는 가운데 그죠? 순결에서 성을 알아가는 이런 그죠? 통과 의례를 제대로 거치지 못하고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그 히폴리토스를 보게 되면 정말 고결한 심성을 갖고 있고 정말 훌륭한 인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지금 이런 비극적인 사건의 연루가 되어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결과 성이라고 하는 그죠? 이 중용을 취하지 못하고 결국은 파멸을 하게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비극에서는 정말로 어떤 우주적인 원리고
아프로디테 여신이 또 그걸 관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여신을 무시하고 경배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참혹한 결과가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여기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리스 비극 읽어보면 제우스 신도 아프로디테 여신에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만큼 에로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강력한 원리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볼 점을 갖고 이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 일부 처음에 사이먼 골드힐의 이 디오니시아 축제에 대한 그 논문을 좀 정리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축제 그 네 가지 그 특별한 순간들은 상당히 규범을 강조하는데 실제 비극 작품 속에서는 이런 규범의 위반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 비극이 이런 특별한 네 가지 순간들만을 보게 되면 상당히 선전적인 드라마인 것으로 보이고, 도시국가의 이데올로기를 이렇게 그 시민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의식을 하고, 이어서 공연되는 비극들도 뭔가 그런 도시국가의 이데올로기에 부합하는 그런 내용들일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리스 비극 속에서는 그런 이데올로기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고, 그런 것들의 위반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반의 어떤 변증법으로 사이먼 골드힐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크롤리라고 하는 그 학자는 그리스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이데올로기를 의무시한다는 거,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민적, 국민적인 그 도시국가의 이데올로기에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 비극은 뭐 윤리학이나 어떤 이런 그 철학책에서처럼 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솔루션을 주지는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 비극은 인간의 행위와 그 동기에 대해서 규명을 하고 상당히 의문을 많이 재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죠? 오히려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 인간의 어떤 행위와 그 동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극장 안에 모인 그 시민들이 이런 그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리스 비극은 좀 종교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이고, 정치적이라기보다는 윤리적이라고 하는 측면을 저는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의 커다란 질문을 던져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하고 숙고해야 하는 그런 질문들을 던져주고 있는 그런 점에서 좀 윤리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새 작품을 통해서 메시지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테나 여신이 보여주었던 그 무정부도 아니고 폭정도 아닌 이런 중용에 해당되는 민주주의라든가, 그리고 폴리스의 가치에 치중하는 것도 아니고 오이코스 가치에 치중하는 것도, 이걸 두 가지를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 포로스의 노래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두 가지, 끝날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두 가지를 잘 조화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청년들에 대한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피볼리토스처럼 순결만을, 가치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되면서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를 시키면서 성인이 되어가야 한다는 그런
것들. 그래서 중용의 덕, 폴리스와 오이코스의 조화, 통가의례 이 부분을 물론 다른 작품들도 분석을 해보면 또 다른 뭐 메시지가 있겠지만은 일단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저는 비극의 주인공들도 이러한 것을 경험하겠지만은 오레스테이아 3부작에 나온 제우스가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통치하는 원리로 파테이마토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원리가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비극의 주인공도 고통을 통해서 뭔가 배움에 이르기도 하고 결국 중요한 거는 극장에 모여 있는 우리가 바로 이러한 상황에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윤리적이고 여러 문제들과 만나면서 끊임없이 그죠? 이런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비극 주인공이 부당하게 이렇게 그죠? 파멸을 한다거나 그리고 내 자신이 이러한 상황이 있으면은 비극 주인공과 같은 행동을 하기가 쉽다는 걸 막 상상하면서 이런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연민과 공포의 감정이라고 좀 이렇게 같이 조금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그 연민과 공포의 감정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비극 한 편 구경하고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다 더 훌륭한 인간으로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뭐 교조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문명의 그런 어떤 성취들에 걸맞게 이런 여러 가지 인간 행위와 동기에 대한 어떤 탐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윤리적인 문제들을 던지고 있고 극장에 앉아있는 우리들은 이러한 중용의 덕이나 조화나 통가의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연민과 공포의 감정이나 이런 고통들을 막 겪으면서 결국은 이 고통들에서 해방이 되는데 그건 이제 배움을 통해서 가능한 거고 그게 결국은 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카타르시스가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가장 기다려지는 질의응답 시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강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질문을 주시죠. 네, 질문. 예, 아이고 잘 들었습니다. 아주 많이 배웠는데요. 제가 저희 읽은 느낌하고 조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당연히 안티고네를 읽고 느낀 것은 안티고네와 크레온의 두 개의 방침이나 어떤 태도, 어떤 주장이 너무 상극적인 게 돼서 사실 포로스가 끝에 가서 그걸 좋아하는 걸 권한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게 근본적으로 좋아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작품에서 코러스의 마지막에 어떤 변증법적인 소위 승화는 거의 찾아볼 수 있지 찾아보지 못하는 거 아닌가. 오히려 작품이 진행되면서 점점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한 얘기. 그 중간에 테레스도 그렇고 하이먼도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아버님이 너무나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강화하시고 그렇게 전제적이시니까 우리들이 이 시민들 얘기 들으면 전부 안티고네 잘했다 그런다. 그러니까 안티고네의 정당성이 점점 확보돼서 나중에 테레스의 결정적인 말하자면 어떤 경고가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죽은 자를 지금 안 보내고 사는 죽은 자를 거꾸로 모두 하고 있다. 그 선생님 주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예. 저도 이제 변증법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주장에 또 공감을 하기는 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코러스의 노래에서 그 코러스가 사실은
마지막 장면에서도 자기가 또 배움의 그 깨달음으로 가잖아요. 근데 요 첫 번째 스타시몬에서 그 코러스의 대사는 좀 소포클레스의 입장을 좀 대변하고 있는 거고, 그 도시국가라고 하는 것이 인간 문명의 최고의 발명품이고, 이 그 최고의 발명품인 도시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통치술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이렇게 양극단의 것을 잘 조화를 시킬 수 있다면 비극적인 파국은 피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의 조화가 처음부터 불가능한 건 아니었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작품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크레온의 어떤 독재적인 모습이라든가 그런 굉장히 그 크레온이 주장하는 것도 일면 타당하기는 하지만은 너무나도 그 자신만의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오만과 그런 다른 사람들의 말을 조언을 듣지 않고 계속 고집을 피우는 그런 상황에서 파멸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의 어떤 조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조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비극적인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뼈아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하고 좀 생각이 약간 다른데 조화 가능성은 있었다고 보는데 작품이 전개되면서 크레온의 어떤 오만함과 어떤 독재적인 어떤 독선 이것으로 인해서 조화가 되지 못하고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걸로 보이고 또 하나는 사실은 파국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또 있기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티고네가 그렇게 빨리 자결하지 않았다면 파국을 막았을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 동굴 안에서 벌어지는 그 부분 자세히 읽어보면 동굴 안에 갔더니 아들이 막 울고 있었잖아요. 하이문이 지금 이제 목을 매서 안티고네는 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굴 안에 갇히면서 안티고네는 그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치욕감을 느꼈던 것을 보이고요. 그래서 바로 자신이 하계에도 속하지 못하고 상계에도 속하지 못한 그런 어정쩡한 공간에 있으면서 그것에 대한 수치와 그런 걸로 이 자결 그리고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결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거기서도 그 안티고네가 좀 자결하지 않고 크레온이 그 동굴에다가 빵하고 우유 이런 거 넣어놨거든요. 그런 거 먹고 울다가 기다리다가 하이문이 웁니다. 하이문이 이제 자기야 이렇게 하면 거기 들어가서 같이 울다가 그래서 이제 크레온이 도착해서 너희들 결혼해라 이렇게 되면 아주 해피엔딩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비극적인 파극을 막을 수 있었던 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안티고네가 그렇게 빠르게 자결하지 않았다면 물론 뭐뭐하지 않았다면은 상당히 부질없는 질문이긴 하지만 그리고 또 하나 크레온이 그렇게까지 조화를 시킬 수 있었는데 그 오만과 독선으로 그걸 하지 못해서 결국은 파국이 일어났다. 선생님 네. 그 면에서는 안티고네도 똑같은 오만과 편견이 있었지 않을까요? 내가 맞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안티고네조차도 크레온과 똑같이 맞설 수 있는 네. 그 편견과 오만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편견이나 오만이라는 용어보다는 좀 다른 용어가 더 적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티고네는 어쨌든 오라버니가 죽어서 개새가 아니라 개화새의 먹이가 되지 않게 하려고 자기가 가족이고 피부친 혈육이니까 정당하게 그 장례를 치러 주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품을 읽어보면 안티고네의 관점은 사실 옳아요. 근데 이제 안티고네가 좀 타협을 하지 않고 굉장히 영웅적인 기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레온 앞에서나 그리고 또 동굴에서의 그런 행위들을 보면 굉장히 영웅적인 어떤 기질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안티고네에게도 독선과 오만 그런 부분 자신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은데 독선과 오만의 부분이 크레온에게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안티고네와 크레온이 만나서 서로 대화하는 부분에서도 보면은 일단 안티고네가 질문을 던졌거든요. 그 질문이 뭐냐면 이렇게 영혼이 쓰여지지 않는 법이
당신의 포고령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사실 논제를 던졌어요. 크레온은. 근데 크레온은 그걸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그 토론을 하지 못하고 그냥 가부장적인 마인드로 어떻게 여자아이가 건방지게 나한테 덤벼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크레온이 제대로 어떤 그 상대와 이렇게 토론할 수 없는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또 드러나긴 합니다. 그래서 좀 오만과 독선이라는 표현은 좀 안티고네에게는 좀 아끼고 싶고요. 물론 그런 부분이 조금은 있겠지만은 어떻게 표현해요? 네? 그 부분이 사실 우리나라 그 70년대 교육받았던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닌가라고 여자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끔 올무가 되는데 그럼 그게 뭔가 좀 논의가 약간 좀 네,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것을 저는 찬성하는 쪽이 아니라 반박하는 쪽이고 그런 쪽에 많은 이론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그렇다면 그게 오만과 편견이 아니라면은 오만과 편견은 제일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을 해야지 거기에서 우리가 극복해 나갈 안티고네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예, 그것도 좀 무엇일까요? 그 질문 들으니까 되게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티고네도 영웅적인 기질이 있고 오이디푸스의 딸답게 정말 목숨을 걸어서 그죠? 이렇게 죽은 오라버니를 매장하려고 하는 그건 상당히 훌륭한 일이고 그다음에 작품 속에서도 굉장히 시민들이 칭찬하고 있잖아요. 예. 하이몬이 전하는 바는 모든 비극을 일으키는 그게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 기질. 정리해 그걸 하려면 이제 비극 작품을 일단 읽어야 되고요. 읽으면서 자신의 그 감정을 잘 조절하고 그리고 상대를 어떻게 하면 잘 선택할 수 있나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너무 좀 단시간에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안티고네에 대해서 토론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발제를 해갖고 근데 아까 여기 앞에 질문자님이 하신 거를 제가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안티고네가 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를 저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맨 이 비극의 첫 장면에 안티고네하고 이스메네의 등장하고 대사가 이어지거든요. 거기서 우리 방법론에 두 가지 방법론이 있잖아요. 안티고네는 강하게 밀어붙이는 방법론이고 이스메네는 유연함을 선택하는 방법론이에요. 우리는 이스메네에 대해서 너무 타협적이고 너무 좀 보수적이고 하지만은 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얻은 결론이 근데 폴리네이케스의 시체가 개와 새에 의해서 막 물어뜯기고 이런 걸 아니 참수 그거는 있나요? 이제 맞는데요. 그게 이제 안티고네가 생각하는 방향은 맞지만은 그걸 해나가는 방식이 잘못됐다. 그렇죠. 명분이 아무리 옳더라도 방법과 디테일의 중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 방법과 디테일에서 안티고네가 실수를 하지 않았느냐. 그 실수를 근데 그게 실수라고 보기에는 좀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은 게요. 정말 눈이 뒤집히죠. 여기 있는 선생님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뭐 너 이거 사형 당한다 하더라도 가서 일단 매장을 해야 되니까 이 매장 문제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고 마땅히 해야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다는 겁니다. 안티고네가 말하고 있는 거. 그래서 지난번에 왜 그 무슨 사울의 아들인가 무슨 영화를 보는데 거기서도 보면은 얼마나 이 매장이라고 하는 거, 이 장례를 치러주는 것이 얼마나 이중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물론 선생님 말씀 제가 이해하는데요. 물론 안티고네가 행위하는 방식에서 좀 이게 모간하고 타협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는 하지만은 정말 이 장례나 이 매장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인간의 어떤 고유한 그런 기본적인 권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타협할 여지가 없고 마땅히 해야 돼요. 그리고 이스메네는 굉장히 비겁하게 사실. 물론 이스메네가 현실적인 생각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매장 그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엄중하고 이중하고 반드시 마땅히 인간으로서 행위해야 하는가.
그걸 안티고네가 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행위 방식에는 좀 모간하고 거칠고 타협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건 저는 인정을 하면서도요. 부부님께서 여성이 하는 방식이 예? 여성이 제기한 안티고네라는 여성이 제기한 방식이 굉장히 비타협되고 다른 방식이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할 때 먼저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성의 선거권을 지급할 때 우리는 모두 예. 여성도 선거를 하고 있는데 그래 하던 사람들이 앞에서 나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비타협적이고 안티고네 제기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그 당시 네. 제도 속에서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유연한 방법을 생각한다기보다는 비극이라는 게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도 정신적인 크기를 가진 어떤 영웅을 얘기하고 한다면 이 작품에서는 안티고네가 어떤 긍정적인 의미로 영웅이 아닐까. 맞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이 비극은 크레모니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주인공은 안티고네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그 크레온의 비극이기도 하고 안티고네의 비극이기도 하고 이 드라마는 이 비극은 주인공이 두 명인 비극이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안티고네는 이제 중도에서 하차해서 더 이상 나타나진 않고 이 작품에서 특이한 거는 마지막 장면은 굉장히 크레온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레온도 상당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런 좀 고귀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하지만 이미 다 늦었고 결국 자신의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안티고네의 비극이에요. 좋습니다. 그리고 제 1스타시몬에 있는 정리가 노래가 저는 그걸 안티고네를 대항했다고 생각해요. 안티고네를 보고 범인의 놀라움과 대담함 그리고 인간의 놀랍고도 두려운 존재다. 이 노래 정의롭고도 두려운 존재다. 네. 이거보다는 인간 일반을 일단 근데 코러스가 거기서 이제 촉발이 돼서 거기서 이제 발전을 한 거라는 게 저의 그 이야기고요. 예, 선생님. 소포클레스 입장이라는 것을 제가 또 아, 공감을 하게 예,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 많네요. 지금까지는 혹독하기로 유명하고 거의 또저 깎은 거 연장인데요. 그 제가 잘 몰랐었는데 소포클레스가 당대인들한테 대단한 존경을 받고 그런데 이 작품에서 말하자면 이제 안티고네 오이코스 입장이 결국은 작가에 의해서 승인된 것 같고 크레온의 폴리스 보통 폴리스는 사실은 자신의 개인 독재죠. 이제 그런 그 폴리스를 내세운 개인의 정행, 개인의 어떤 독재 이건 이제 비난당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역사의 전체적인 서구 역사 그런 걸 보면 그런 개인주의적이고 모성주의고 가족적인 가치는 원칙인 것이고 이제 소위 디모크라티아의 민주주의 사회를 가기 때문에 크레온이 적용을 담아서이지 원칙은 옳다 맞습니다. 제가 볼 때 폴리스 베이스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폴리스의 원칙이니까 크레온이 결국은 부대에서는 오히려 옳다는 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알고 싶은 건 소포클레스는 당대인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주의적인 작가라고 어떻게 말할까 용주의적인 가치를 갖다가 수호하는 그 앞선 시대에 충실한 그 대표인이고 후계자가 아니었나. 당대인들이 볼 때 소포클레스는 전통적 가치를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게 제 생각이 제 추측입니다만. 그럼 뭐 어떻게? 글쎄요, 저는 이제 그거를 약간 또 질의응답에서 약간 비틀어주는 게 좋거든요. 저는 그걸 어디에다 적용하고 싶냐면은 그 당시 좀 소피스트 운동이나 이런 어떤 계몽 운동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너무나 역사의 중심에서 자신의 지력을 믿고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좀 위험하다는 생각을 오이디푸스 왕 같은 것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관련해서 좀 그 당시에 어떤 새로운 움직임에 대한 좀 부정적인 그런 시선을 보냈던 걸로 보입니다.
뭐 그리고 전통적인 가치라고 하는 건 너무나 추상적인 개념이라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잡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쪽에 네, 질문하죠. 아이스큐로스 가드를 여신 분 있잖아요. 네, 여기 있죠. 네, 아이스큐로스 이거 말고 또 소포클레스 그 안티고네 말 소포클레스 안티고네 말고 또 다른 작품 있나요? 소포클레스 또더 작품 있나요? 안티고네 말고? 7개 전해지고 있죠. 그걸 다 지금 읊어야 되나요? 지금? 뭐 아이아스, 크라키스의 연인들, 안티고네, 오이디푸스, 엘렉트라, 필로크리테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처음에 시작하실 때 그리스 비극은 번영을 한가운데서 꼽혔다고 하는데 예. 그 말씀을 조금 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들이 자기네들에 대한 자신감이 있을 때 이런 성찰의 문화가 나온다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하루하루가 살기 어렵고 외적의 침입을 많이 받는 나라에서는 비극이라는 건 없어요. 네, 비극이라고 하는 문학 장르가 생겨날 수 있는 거는 뭔가 번영을 구가하면서 뭔가 이게 자신감에 가득 차 있을 때 뭔가 그죠? 아 이거 이렇게 더 나아가다가 좀 위험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좀 놀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그 도시국가 축제의 프레임에 이렇게 쌓여 있으면서도 그런 정도로 정말 수준 높은 어떤 그런 숙고의 시간을 관객에게 준다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굉장히 철학적이고 그런 윤리적인 어떤 그런 숙고와 그리고 우리 인간의 감정을 완전히죠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그런 걸 또 통제하게 만들고 이러한 과정들이 단순히 그 선전 드라마였다면은 그 안에 프레임은 그냥 식상이 나는 굉장히 그런 드라마이기가 쉬운데 이 친구가 아니고 그리스 민족은 그렇지가 않고 정말로 뭔가 그들의 성취에 대한 자신감을 오히려 시민 국가 이데올로기를 이야기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더 큰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 지금 계속해서 지금 선택 1번, 2번. 오늘 얘기를 했던 그 파이드라의 한여도 그렇고 그 오이디푸스에서도 처음에 이제 오이디푸스가 태어났을 때 신탁에서 오이디푸스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취할 것이다라는 신탁이 있어서 이제 아버지가 오이디푸스를 죽이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제 신하가 마음이 약해져서 매달기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던 약간 신하 측에서 약간 그렇게 나와가지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죽이지 못하게 나중에 결국 파멸을 일으키죠. 네, 그게 이제 오이디푸스 왕의 중요한 주제. 왜냐하면 구원을 했는데 그게 나중에 재앙이 되었다. 그것도 그렇고 또 안티고네에서도 그 안티고네가 그냥 조용하게 매장을 하면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을 일이었는데 조용하게 매장하다가 잡혔잖아요.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발견을 해서 왕에게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거짓이 네,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이런 신화나 비극에서 그러니까 한여나 뭐 유모나 이런 신화들이 이제 고통을 제공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이야기 서사에 대해서 결정적인 고통, 약간 클라이막스로 가게 되는 그런 계기들을 계속 이제 제공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비극을 시민적 교육을 목적으로 이제 설명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런 한여나 이런 신화들의 역할이 좀 있는지 좀 궁금해서. 대표적으로는 그 제주를 바치는 여인들에서 보면 노예들 나오잖아요, 여자 노예들. 그 노예들이 사실 그 오레스테스가 정말 너무나 허술한 그런 계략을 세워가지고 이제 이방인으로 입장해서 궁전으로 들어가서 이제 오레스테스의 죽음을 알린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보면은 사실 결정적인 순간에 코러스가 개입을 해서 그
클리타임네스트라의 메시지를 바꾸잖아요. 원래는 아이기스토스가 호위병들을 데리고 오는 건데 호위병을 데리고 오지 마라 해서 이제 그 오레스테스의 복수가 결국은 실패할 뻔했는데 그렇게 이제 성공을 하게 되는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비극의 주인공들이 일단 뭐 중요한 액션들을 하지만 그런 하녀들이나 그런 좀 마이너한 그런 그 캐릭터들도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게 특히 에우리피데스 같은 경우 좀 강한 것 같아요. 에우리피데스는 주로 그 탈신화적인 모습이 많고 기존의 그 영웅들의 그 고귀함이나 이런 걸 강조한다기보다는 영웅들이 얼마나 오늘날 우리의 그 비열한 인간들과 얼마나 비슷한가 그런 걸 보여주죠. 반면에 이제 여성 캐릭터는 오히려 굉장히 탁월하고 굉장히 그 영웅다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특히 이제 에우리피데스의 비극에서는 농부라든가 그런 하녀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관점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엘렉트라 같은 경우 보면은 농부가 오히려 고귀한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약간 역전이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질문의 요지는 왜 그런 마이너한 캐릭터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이런 건가요? 예, 물론 그거는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좀 생겨나는 거라고 지금 뭐 굉장히 궁색한데 궁색하지만 그 정도로 이렇게 토요일 지금 저녁이 다 되거든요. 지금도 있어요. 저는 그 폴리토스의 사연을 보면서 어째서 이들의 그 대립 가운데 헤라가 개입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생겼거든요. 물론 헤라가 개입해서 이들의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건 가정 파괴야라고 개입했을 경우 그 성과 순결의 갈등이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 질문은 사실 저보다는 하데스에 있는 에우리피데스한테 물어봐요. 하데스에 있는 지금 에우리피데스한테 왜 이거 왜 헤라로 안 하고 왜 그랬어? 모릅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자비로운 여신들에서 아테나 여신이 그 오레스테스 심판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대시원들 수가 11명이죠. 아테나 여신이 그 오레스테스에게 표를 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재판관으로서 약간 어떤 불공정한 개입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동점이 돼갖고 무죄가 되는데 오레스테스를 도운 사람이 아테나 여신도 그렇고 아폴로 여신도 그러는데 그 이제 새로운 신들이 오레스테스를 도와갖고 어떤 국가라는 그런 가치를 자신의 가치를 더 중요시했다고 했는데 맞아요. 제 생각에는 그 보이지 않는 이면에는 당시 전쟁을 해갖고 많이 이 남편들이 외부로 나가잖아요. 나가면 홀로 집을 지키는 여인들이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아가멤논의 아내처럼 바람을 피우는 유형이 있다면은 오디세우스의 아내처럼 수절을 하는 아내. 그래서 그러니까 수절을 강요하는 어떤 그런 어떤 교육도 담겨 있지 않냐. 아가멤논의 아내를 이게 자식의 엄마를 죽이는 건 진짜 굉장한 그런 그렇죠. 어떤 비극인데 남편을 죽이는 것보다 더 엄청난 엄청난가요? 더 훨씬 몇백 배. 거기서 마감을 무죄로 선택하게 된 거는 아테나 여신하고 아폴로의 어떤 도움이었는데 도움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가치관, 남성 중심적인 가치관, 남자 위주의 가치관이 좀 많이 맞습니다. 발전되지 않나. 지금 오레스테아 3부작은 이게 노골적으로 남성 중심이었던 가부장 제도가 이제 클리타임네스트라의 살인으로 흔들렸잖아요. 그것이 다시 이제 공고하게 만들어지는 걸로 가는 건데, 근데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지금 아테나 여신인데 아테나 여신의 개입이 뭔가 공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레스테아 3부작 읽어보면은 사실 오레스테스는 유죄거든요. 예, 인간 배심원들 표만 따지면 유죄인데 근데 이제 아테나 여신이 한 표를 행사해서
가부동수가 되고 이렇게 자비의 법칙이 적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남신도 아니고 여신인데 왜 이렇게 오레스테스 개입을 해서 한 표를 행사를 했을까? 복수의 여신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이거는 조작극에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쎄 어쨌든 아테나 여신은 한 표를 행사했고 그걸로 이제 오레스테스가 이렇게 무죄받으면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도 상당히 그 남성 중심의 있죠. 그리고 아테나 여신이 또 자기 정당화를 했잖아요. 나는 철저하게 남자 편이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자신은 자궁을 통해서 낳지 않고 아버지의 그 머리를 통해서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말만 여신인데 그 남성 편을 지지하는 상당히 그 남성 중심적인 사고가 있죠. 근데 어쨌든 남성 중심적인 어떤 가부장적인 사고 그것만 약간 제외를 하고 보면 그래도 인류 역사가 큰 발전을 한 거라고 생각이 남성 중심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크리스타인 예수가 그래요? 전부 살인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한테는 목표의 신이 달라붙지 않는 거는 반대로 말하면 그 베리누이스인가 밤의 신이라는 사람이 복수의 여신. 특별히 그 여자가 남자가 죽인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남자가 어머니를 죽인 거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성 중심 아니 복수의 여신이 사실은 그 아가멤논 훈령이 또 보내기도 했죠. 그랬을 때 복수의 여신들은 좀 이렇게 약간 양다리인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있는 도처에서 활약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오레스테스가 살인을 범함으로써 고치사를 함으로써 이제 부신과 신신들 사이의 갈등이 표면화가 되는 거고, 그거를 이제 조율하고 조정하고 이렇게 한 존재가 바로 아테나 여신이거든요. 그래서 게다가 지금 그 복수의 여신들의 분노는 충분하게 이해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조작극에 가깝고 남성 중심의 어떤 사고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복수의 여신들이 분노를 하셨겠죠. 하지만 아테나 여신이 또 이게 설득의 로고스를 부사하면서 그죠? 또 이렇게 자비로운 여신들도 이 병거를 하게 네, 그 인정합니다. 질문인데요. 실제 소포클레스가 펠로폰네소스 전쟁 때 활약을 했잖아요. 예, 장군으로 가고 왜냐하면 인기가 되게 좋은 사람이고요. 그때 거의 마지막 막판에 아테네가 거의 마지막 힘을 짜내서 해전에서 이겼지만 그 전투에서 제독들이 장군들이 폭풍에 실려나간 전사자를 수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테네에서 돌아와서 다 처형당하잖아요. 네? 처형당한다고요? 네. 아니에요. 소포클레스는 굉장히 소포클레스 처형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해전에서 예, 맞습니다. 그때 전사자의 시신을 수출하지 않았다는 근데 그 질문의 요점이 근데 그게 그 아까 이제 그 안티고네의 그 반응이 너무 오만하고 편견이라고 하실 분도 계시지만 그게 일반적인 그때 아테네 사람들의 일반적인 관념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그 자기 가족, 자기 특히 피를 나눈 사람이 이렇게 매장이 되지 않고 뒹굴게 되면 그거는 즉각적인 거죠. 즉각적으로. 물론 이스라엘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 국가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과의 관계에서 실제 역사적 사건에서 비극적으로 끝나버렸는데 이그 안티고네의 연극이 그 이전에 났는지 그 이후에 났는지 궁금해요. 그 이전이죠. 그래서 그 안티고네가 워낙 인기가 좋아서 소포클레스가 장군으로 임명이 되었다는 얘기 있습니다. 장군이면 되게 좋은 요직이거든요. 고위 공무원 같은 거니까. 소포클레스는 굉장히 부러워할 만한 사람, 부러워할 만한 사람 별로 없는데 소포클레스는 되게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소포클레스는 장수했고 그 다음에 폴리스에서 여러 중요한 공직을 했고 공직 사이사이에 또 훌륭한 작품도 막 쓰고 그리고 아테나이가 항복하기 바로 직전에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작품에서는
끔찍한 뭐 비극적인 자살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행복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좀 비극 즐기고 그러는 거구나. 그래서 소포클레스는 너무나 일생을 보면 행복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아테나이가 스파르타에 항복하는 그 전년도에 또 사망을 하시고 장수를 누리시고 또 훌륭한 작품들도 거의 우리에게 전해지지는 않지만은 한 110편, 120편 정도 썼거든요. 물론 우리에겐 고작 7편밖에 전해지지 않지만 그리고 인기가 좋아서 또 공직자 생활도 이렇게 하고 그러던 사람이 그렇습니다. 예, 제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워낙에 저희 강좌가